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교사 윤성민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바로 민족 분열 통치와 경제 수탈의 확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분열 통치, 소위 문화 통치라고 불리는 이 민족 분열 통치는요, 1919년 3월 1일 3.1운동 발생 이후에 일본이 1910년대에 조선을 통치했던 무단 통치 스타일에서 변화해서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려고 했던 통치였는데요. 1920년대에 이러한 민족 분열 통치가 어떻게 시행이 되었고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고 더불어서 경제 수탈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본 핵심 용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위 문화통치 그리고 치안유지법 산미 증식 계획이 있습니다. 주요 핵심 키워드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1910년대에 조선을 지배했던 최고 권력자, 지도자 바로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바로 1대 총독이었고 뭐 2대 총독은 따로 있는데 잠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1919년 3월 1일 3.1운동 발생 이후에 조선에 넘어와서 조선을 지배했던 총독이 바로 여기서 보이시는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제3대 조선 총독이고요. 기간을 보시면 1927년 12월 10일까지 1920년의 대부분을 조선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해군 대장 출신이고요. 자, 이 사람이 1920년대 문화통치, 민족 분열 통치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선두에 섰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으로 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문화적 제도 혁신으로 조선인을 유도함으로써 조선인의 행복과 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장차 문화의 발달과 민력의 충실을 기하고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 내지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이것이 달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요. 바로 정치상, 사회상의 대우에 있어서 내지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 여러분들, 내지인은 누구일까요? 어느 사람일까요? 바로 내지, 안내자, 안쪽, 땅지자죠. 안쪽의 사람, 바로 일본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사이토 마코토가 얘기한 것은 이제 조선인들도 일본인과 똑같이 정치상, 사회상에서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그래야만 조선인의 반발을 누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사이토 마코토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인과 조선인이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서 우리를 좀 잘해줬는지, 또는 그것이 그냥 말뿐인 허울이고 실상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만적 문화통치를 실시하다. 자, 어떠한 내용으로 정책을 실시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요 내용.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게 했다. 자, 조선 총독은 일본 육군, 해군, 군인 출신으로 무관만 임명이 되었었고 그렇게 정했었는데, 이제는 문관 총독도 임명이 가능하겠다.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공무원 출신, 관료 이런 사람들도 총독으로 임명이 하겠다 이런 뜻인데, 실상은 어땠냐? 실제로 한 명도 임명된 적이 없고 그 이후로도 계속 군인 출신, 육군과 해군의 대장 출신의 군인들이 와서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고 지배를 했습니다. 자,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바뀌었다. 1910년대는 무단통치로서 군인들이 경찰의 업무까지 맡아서 강압적으로 탄압적으로 조선을 지배했죠. 자, 이러한
군과 경찰의 구분이 없었는데 1920년대부터는 군과 경찰을 분리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경찰, 바로 보통경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경찰로 임명해서 치안을 유지하겠다. 더 이상 군인들이 너희들을 탄압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야. 경찰이 너희 치안을 유지하고 너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경찰 인원과 예산이 전보다도 훨씬 크게 증가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자, 대표적으로 1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영동군이죠. 이러한 군에 경찰서가 한 개 있고 1면 우리 뭐 황간이라든지 또 상촌이라든지 이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는 주재소, 지금의 파출소라고 보면 돼요. 이러한 파출소를 설치해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모든 지역의 경찰들이 포진이 되면서 우리 민족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보시면 자, 경찰 관리와 경찰기관, 경찰서나 파출소 숫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겠습니다. 1918년도에는 5,4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1920년에는 18,376, 거의 3배 이상의 경찰 숫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기관도 750, 1920년에는 2,760, 거의 4배에 가까운 증가를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찰관과 경찰기관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조선인들을 탄압하고 감시하고 고문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참정권 허용 지방자치 실시.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참정권이 뭡니까?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고, 지방자치,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국가 중앙정부가 있지만 지방에서도 뭐 의회라든지 지방의원, 뭐 군의원이나 시의원, 시장, 군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의 일들을 그 지방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인데요. 이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조선인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지방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일들을 너희들끼리 회의하고 결정해서 어느 정도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인에 의해서 지배만 받았던 조선인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평의회 부군면 협의회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도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군의원이 있죠. 의회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도에서,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도의회가 있고, 당시 부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도시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어요. 군면은 지금도 있죠. 그런 군면마다 회의를 할 수 있는, 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홍보하고 설치를 했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되는 문제는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울뿐이었던 거예요. 허울뿐.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일제에 협력하고 친일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의견을 참고한다고 이야기 듣고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자치운동, 참정권을 주겠다, 너희가 지방자치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 이간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무엇이냐면 우리가 1910년부터 10년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고 그 식민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본과 싸워서 독립운동을 하지만 독립을 얻기는 사실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조금씩 일본의 지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리 조선인들의 어떠한 일본인들의 탄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하는 그런 운동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유도해서 친일파로 육성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그래서 이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만들어지면서 신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신문이 모든 것을 다 신문에 실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신문이나 언론, TV 이런 데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이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 정부를 비판하거나 식민지배를 비판하거나 독립운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맛에 좋은 내용만 실을 수 있고 그 위의 것들은 일본에 의해서 탄압되고 삭제되고 이런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자, 당시의 신문인데요. 일본이 이렇게 너희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문을 만들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신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얗게 빈 곳이 있죠. 자, 여기를 보면 또 이렇게 신문 내용이 검게 먹칠이라고 하죠.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일본인들이 신문을 나오기 전에 미리 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삭제하는 검열이라고 하죠. 사전에 신문을 검사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신문의 역할이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지시나 이런 것을 따르지 않은 신문들은 신문 관행을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신문 내보내지 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너희 아예 신문 내보내지 마. 정관이라고 하죠.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아예 폐간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사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를 주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내보내게 했다라는 거. 근데 기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교육 기회의 확대를 표명하겠다. 교육 기회의 확대를 표명했다. 1910년대에는 보통학교와 실업교육 위주였죠. 우미나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인들은 똑똑하게 배울 필요가 없다. 왜? 일본 정부, 일본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단순하게 일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만 시키면 되지. 일본 사람이 시키는 명령, 말을 이해하거나 따를 정도의 수준만 교육하면 되지. 고등교육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미나 교육이었죠. 하지만 1920년대에는 보통학교와 또 보통학교를 세우면서
지금의 뭐 고등학교 같은 역할이죠. 더 많이 설립을 하면서 조선인들도 보통학교 이상의 학교에 갈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통학교조차 크게 부족했습니다. 뭐 늘었다고 하지만 많은 조선인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고 문제는 이 학교가 지금은 뭐 돈을 무상교육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완전한 유상교육,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내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일반 조선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돈을 내고서 학교에 다니기는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세웠지만 사실은 조선인들이 입학해라, 너희 학교 세웠으니까 입학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돈이 없고 이렇게 하는데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다닐 수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교는 보통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 경찰이나 일본 관리들의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많이 다녔죠, 사실. 자,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하자면 1910년대에 조선의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 발표한 것이 바로 조선교육령이죠. 그래서 우미나 교육의 일환으로 너희는 보통학교, 초등학교도 많이 갈 필요는 없어. 4년 했지만 이것이 늘어나서 보통학교가 6년으로 증가했다. 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그리고 1차 조선교육령에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 바로 우미나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에서 고등보통학교를 증설하면서 보통학교 이상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했지만 유상교육으로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가난한 조선인들은 실제적으로 다닐 수가 없었다. 일본인만 더욱더 많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자, 일본어 수업 실수가 굉장히 증가해서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고등보통학교 증설에서 3면1교라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3면1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영동군에 뭐 황간면, 상춘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3개 면에 한 학교 정도를 설립했다. 이러한 제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문화통치, 민족분열통치의 과연 본질은 무엇인가? 일본의 실제 의도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자,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1920년대 민족분열통치가 실제로 일어났던 배경은 바로 3.1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3.1운동으로 우리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굉장히 끌어올랐는데 이것을 일단은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희에게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좀 잘해줄게, 유하게 해줄게 이렇게 앞에서 일단은 그거를 누그러뜨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인의 저항과 의지를 감소시키고 기만적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통치였던 것이죠. 한국에 대한 탄압과 감시를 더욱더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경찰로 바뀌었지만 경찰과 경찰 건물 기관의 숫자는 더욱더 증가를 했죠.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1925년에. 뭐냐면 치안유지, 조선인들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뭐냐? 국내외의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시키기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 그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제1조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별사를 조직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국채를 변혁한다. 무엇이냐면 국가의 체제를 뒤엎거나 쉽게 말하면 반란이라든지 폭동, 국가 정부를 타격하기 위한 반란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사유재산제도 뭡니까? 바로 개인의 재산이죠. 개인의 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 자, 개인의 재산을 사유재산제도를 왜 부인합니까?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누구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공동의 소유,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사회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사회주의자, 당시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사회주의자들을 막기 위해서, 사회주의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들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독립운동가들을 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물어가지고 혐의도 없는데 이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서 국가를 반란을 일으켰다. 또는 너희가 사회주의를 추종했다. 사회주의를 사회에 퍼뜨리려고 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인 것이죠.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허용해주는 척하면서 학교 많이 만들어줄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인정해줄게, 신문 만들어도 돼, 경찰도 이제 군인이 아니야, 보통의 경찰이야, 참정권 허용해줄게 했지만 겉으로는 조선을 굉장히 식민 지배를 하지만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하고 조선인들 대우하고 평등하게 해주는 척 하지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실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은폐하고 감췄던 그 실상은 우리 민족을 더욱더 탄압하고 감시하고 압박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기만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친일파로 육성해서 포섭시키는 거죠. 친일파는 더욱더 잘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친일 세력이 많아지면서 그런 조선인들을 경찰이나 공무원 관리로 임명을 하면서 조선인을 지배하고 조선인을 탄압하고 고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만들면서 조선인들과의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를 통한 식민 지배 체제를 더욱더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더욱더 힘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그들을 적으로서 우리가 싸우면 되고 또 일본인에 의해서 우리가 고문받고 감시받고 탄압받았는데 이제는 같은 조선인한테 고문받고 감시받고 탄압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에게 더욱더 강한 고문과 탄압을 받고 감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일본이 적이 아니라 조선인과 조선인, 우리 민족이 서로 적으로서 서로를 공격하고 더욱더 분열하는 이러한 교묘한 통치를 일본이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민족 분열 통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당시에 경제적인 수탈이 무엇이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인데요.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일제가 추진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산할 때 그 산자인데요. 낳을 산자죠. 미는
쌀미자, 산미, 증식. 쌀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쌀의 생산을 조선에서 왜 일본인들이 증가시켰을까요? 조선인들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식량을 주기 위해서 쌀을 생산시켰을까요? 당연히 아니었겠죠. 자, 배경이 뭐냐면요.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고 국가가 굉장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공장도 세워지고 회사도 세워지고 하면서 거기 일하는 직장이나 노동자가 필요하잖아요. 자, 원래 근대적인 모든 다른 서양의 유럽도 그렇습니다. 소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이 어느 직종에 종사합니까? 농업이죠. 농사를 지거나 뭐 가축을 기르거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만들어지고 공장이 설립되고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농업이 아니라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그런 대로 취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농촌 지역에 농사를 지을 인구가 도시로 가고 농사 지을 땅이 도시가 되면서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 어느 국가든지 산업혁명 시기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했냐? 부족한 일본의 쌀을 보충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자. 이런 계획을 추진한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많이 가져가면 조선에는 쌀이 부족해지고 쌀의 가격은 증가하게 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비싸진 쌀을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인들은 더욱더 힘들어진 거야. 자, 어떻게 했냐? 한국에서 쌀 증산을 추진해가지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쌀을 만약에 증가시켜서 그 증가한 것들을 가져가려 했지만 실제로는 생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생산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현재 쌀은 부족한데 안 가져갔을까요? 문제는 가져갔다는 거죠. 뭐냐? 자, 보시면 표에 나와 있죠. 지금 왼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막대기 바로 조선에서 쌀의 생산량입니다. 1920년대부터 보면 뭐 조금 증가는 했지만 크게 증가는 없습니다. 보시면 1920년에 12,708, 1928년에 얼마큼이에요? 17,298. 한 1.5배도 안 되죠. 증가한 게 1.5배도 안 되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막대 1920년 어떻습니까? 1750이죠. 1928년 어떻습니까? 7400. 4.5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쌀을 가져간 게 1920년과 1928년을 비교해보면 4.5배나 늘었습니다. 쌀 생산은 얼마나 늘었어요? 1.5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쌀 생산은 계획했던 것만큼 증가하지 않았지만 쌀을 가져간 것은 엄청나게 많이 느는 겁니다. 4배 이상 증가를 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에서 쌀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비싸진 쌀을 살 수 없었던 조선인들은 만주나 간도 지방에서 수입해온 잡곡, 거친 곡식, 보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 보충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영향은 어떠냐? 이중적 수탈 구조에 농민들은 시달렸다. 뭐 했냐면요. 자, 높은 소작료. 땅을 갖고 있는 일본
일본인 지주들이 너희들 쌀 증산에 필요한 비용이 있으니까 너희가 그거를 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뭐냐면 조선인들에게 쌀이 많이 생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비료도 뿌려야 되고 뭐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 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로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필요하다. 쌀을 더욱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이걸 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힘없는 농민들에게 전가한 것이죠. 문제는 증가하지도 않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선의 농민들은 일본인들이 땅을 빌리면서 일본인들에게 높은 소장료, 땅을 빌린 값을 조선시대보다 더욱더 많이 내고 플러스해서 쌀 증산 비용, 뭐 증산은 안 됐지만 쌀 증산 계획에 포함되었던 뭐 비료 여러 가지로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까지 더욱더 부담이 돼가지고 더욱더 힘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 농민이 몰락하게 되면서 뭐 이렇게 수탈을 많이 빼앗기니까 나중에는 가난하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땅도 팔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일본인들이 그 땅을 사가지고 일본인은 더욱더 땅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한국 조선인들은 땅이 아예 없고 일본인들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빌릴 수도 없는 사람들은 만주나 간도, 국외에 밖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고 또는 화전민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산에서 불을 질러가지고 밭을 만들어서 어렵게 사는 화전민이 되거나 도시빈민, 그냥 뭐 구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산미 증식 계획에 따른 쌀의 반출. 지금 전라도 전북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들 아시죠? 그때 군산 항구가 일제시대에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산미 증식 계획에 의해서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군산 항구에 이 쌀을 쌓아놓은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쌀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일본 자본이 밀려들다 하면 회사량과 관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1910년대에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는 일본이 조선에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뭐였습니까? 허가제였죠. 허가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만이 회사를 건립할 수 있다. 당연히 조선 총독은 조선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회사를 허가를 잘 해주지 않아서 조선인들의 어떠한 회사라든지 민족 자본이 육성되지 않고 우리의 경제가 성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20년대에는 이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허가제가 아니라 신구제였습니다. 뭐냐면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회사를 설립하지만 1920년대 이 신구제는 뭐냐면 정부에 신고를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을 인정해주고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사의 설립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일본의 의도는 1920년대에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이 자본을 많이 육성해서 경제 성장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1910년대에는 아직 일본 내에 있는 회사나 공장이 너무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일본 내에서도 회사나 공장이 많지가 않은데 1910년대에 일본에 있던 회사나 공장이 만약에 조선으로 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회사를 건립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도 베트남, 중국에 우리나라 회사의 공장이나 회사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공장이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외국, 베트남, 동남아, 중국 이런 곳에다가 공장을 건립합니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보다 거기가 더 싸기 때문인 것이죠. 인건비가. 우리나라 한 사람한테는 월급을 300만 원 줘야 된다면 동남아나 이쪽에서는 한 사람당 30만 원만 주면 되니까. 한국에서 사람을 돈 주고 일시키는 거에 비하면 10명 일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이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당시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면 일본인에 비해서 조선인은 경제 규모가 작고 개발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 있는 회사나 공장이 조선으로 와서 조선 사람들은 취직시켜가지고 일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한 거죠. 허가제로. 허가를 안 내준 거야. 1910년대는 허가제. 왜? 일본에 많은 공장과 회사가 조선으로 놓으면 일본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잖아. 일본 사람들도 취직을 해야 되는데 회사나 공장이 다 조선에서 건립이 되면 일본 사람들은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10년대는 이 회사를 허가제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 해서 민족 자본을 육성 못하게 했던 것 플러스 일본 기업의 무분별한 조선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1920년대에는 일본 경제가 발전하면서 회사나 공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취직이 너무 잘 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일본에 있는 회사나 공장도 조선으로 손쉽게 넘어와라. 충분히 와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만든 것이죠. 자, 관세를 폐지했죠. 1923년에. 관세는 뭡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수입품에 대해서 세금을 물어가지고 세금을 물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세금 묻는 것을 폐지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의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인 기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1920년대 후반에 일본 재벌이라고 하는 미쓰비시, 노구치, 지금도 굉장한 일본의 재벌입니다. 이때 성장하게 되었던 이러한 회사들이 지금도 일본의 재벌입니다. 미쓰비시 이런 데들. 자, 이러한 미쓰이나 미쓰비시 일본 회사들이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한 지역에 산도 많고 광물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설립하면서 비료 공장이라든지 또는 광물을 캘 수 있는 그러한 공장들을 설립하면서 자원과 인력을 굉장히 많이 수탈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1920년대에 한국인 소유와 일본인 소유의 어떠한 자본의 비교입니다. 자본의 비교예요. 근데 1920년대 이후에 이 그래프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일본인 소유의 자본이 증가하면서 차이가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1920년대에 일본 회사나 이러한 것들이 조선 내로 들어오면서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토지, 공장들이 조선에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조선의 자본을 완전히 일본이 잠식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잠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는
1920년대에 바로 회사량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또 관세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일본 자본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만 보고도 일본 자본이 굉장히 증가했구나. 자, 이 이유는 무엇이지? 바로 회사량이 폐지되고 신고제로 바뀌었구나. 일본 관세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1920년대의 민족 분열 통치와 1920년대 일본의 경제적인 수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민족 분열 통치가 3.1운동의 배경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 소위 문화통치라고 불리어서 우리 조선인에게 탄압이나 어떠한 압박을 줄이고 자치도 허용하고 굉장히 유하게 부드럽게 통치로 바꾸려고 겉으로는 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더욱더 조선인을 탄압하고 감시하고 압박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있었고 조선인들과 조선인들을 교묘하게 이간하고 분열해서 더욱더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데 식민 지배하는데 수월하게 하려고 했던 아주 기만적이고 교묘한 통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1920년대에 일본 산업이 더욱더 발달하고 경제 성장하면서 조선을 다방면으로 침탈하고 자원을 침탈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조선에서 생산되었던 쌀을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일본으로 가져갔고 쌀이 부족해지자 조선인들은 만주에서 들여온 잡곡이나 이런 것들로 끼니를 때우고 어렵게 생활했고 또 우리의 조선의 농민들은 소작농이 확대되고 해외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산미증식 계획은 실제로는 쌀을 증가시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증가시키지 못했고 쌀을 가져가는 것은 더욱더 많이 증가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바로 일본 자본 회사량이 폐지되면서 신고제로 바뀌고 일본의 자본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우리 경제를 잠식했다. 그 이유는 관세의 폐지도 있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좀 강의가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1920년대에 배웠던 지금 여러분들 강의 들었던 내용 교과서와 같이 잘 보면서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욱더 빨리 감소해가지고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지만 전면 등교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빨리 보면서 수업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강의를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